여러분이 이제 남한산성을 눈으로 본 그 성각, 외물, 사물을 많이 이제 보셨는데, 남한산성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 성각을 쌓고 지킨 사람들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1단계, 우리 남사모 1단계 팀들은 성각의 고고학적인 측면, 건축사적인 측면, 사상적인 측면이 좀 덜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기초했고, 지금부터는 남한산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살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을 결합시키고 또 사람을 관리 운영하는 이것도 다 경영기법이거든요. 그죠? 나라 회사 움직이는 분들이 여기 와서 나라를 경영하는 기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알게 되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 남한산성의 방화 군사체제라는 주제로 원래는 한 서너 시간 할 건데 제가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일단 끝내겠습니다. 요래껏 하겠습니다. 자, 남한산성을 쌓았습니다. 인조 2년에서 시작해서 4년 사이에 쌓았어요. 예, 장장 거부한. 근데 남한산성은 청나라의 약 13만 대군이 잠실 롯데월드를 포함해서 쫙 까마귀처럼 하얀 눈밭은 사이에 딱 깔렸단 말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남한의 별거 아니지는 아닌 겁니다. 여기서 볼 때는 남한은 낮게 보이죠. 밖에서 보면요, 우리말로 위용을 자랑하는 거예요. 위용. 어마어마한 산입니다. 지금이야 뭐 건물이 보니까 뭐 별거 아니고 옛날에 쑥 벌판일 때 남한을 멀리서 바라보세요. 정설의 그림처럼 말이죠. 그 위험을 느낀 거예요. 장엄함을 느끼는 겁니다. 네? 그걸 여러분이 알고 남한을 사랑해 줘야 돼요. 뭐 마리상을 보고 중국 건물 보다가 우리 이거 남한의 건물 보고 이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눈과 시각으로 나라를 운영했고 건물을 지었고 백성을 조시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상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한을 짓고 나서 남한을 어떻게 하지? 물론 정묘란 당하고 병자호란 당하고도 우리는 남한산성을 다 내주지는 않았어요. 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민, 백성이 전부 적자이기 때문에 지조, 철학도 중요하지만 백성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뭐 그까짓 거면 자존심 좀 상하지 할 수 없지만 제명의 말 맞더라. 표질이 중요하냐 이념이 중요하냐 이 갈등 남한의 아주 극적인 대립이 영화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병헌이하고 누구하고 그죠? 극적인 갈등 이것이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많은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뮤지컬 또 판소리 우리가 다 만들고 영화까지 만들잖아요. 이 남사모가 뿌리 씨앗입니다. 수원화성도 마찬가지. 남사모도 20년 동안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런 건물이 되고 세계유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남한산성이 무슨 유산 되겠어? 예? 무슨 이제부터 이런 게 있었다. 도의사 남한산성 무슨 세계유산 되겠어? 우리 그때 저도 그냥 비웃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비하시키지 말고 내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시각이 그걸 바라보는 시각 사진처럼 세계유산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뿌리고 여러분이 이제 잘 가꾸는 운동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 저도 뭐 대충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한 5, 6년 동안 연구하면서 남한을 지키는 문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수업 끝나겠습니다. 사박순이 오달제가 중국 시나이에 끌려가면서 신의주를 건너서 시마까지 가는 길에 뭐 여러 가지 뭐 봉황성도 지나고 청성리 고개를 나오면서 시마에 가야 됩니다. 시마 허벌판을 지나가면서 인질로 끌려가죠. 대동강을 딱 건너기 전에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지르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진 남부 각부 평안이 수위 상군 유차이 별일 양하 동 배모하고 내시 일자 독주 정하니 길거 이부 삼천견하 립선 공비 촌초청한 관세 도유 서경무하니 차생 하루 경기영이다. 이런 게 시를 지었어요. 난리의 남북으로 부패같이 흩어졌더니 이렇게 아주 갈 줄을 누이 알았어요. 어머니 이별한 날 두 아들을 잘했더니 올 때는 한 아들이 홀로 뜨에 나가네. 옥깃을 끌고 나왔으니 삼천의 겨울을 저버렸고 옥깃을 바라보니 어머님 생각은 간절하구나. 관풍북길의 길은 멀어 저녁에는 저무는데 이 몸은 무슨 길로 다시 돌아가 어머니를 뵙고 기가 막힌 그전에 철을 살려내고 지조 하나 때문에 사막산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대신해서 인질로 잡혀갈 때 누가 먼저 가겠다고 하겠어요. 서로 양반들은 자기 자신들 부모들 공연 안 보내고 난립하는데 사막산은 나라를 대신해서 그 존재 대연원적 명부사상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지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홍문간에 신진 기회들이에요.
아주 나라를 이끌면 그 신세계 호행지기가 있는 그런 학자 선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마스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그런 겁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는 현실주의자들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니까 군제 제도를 정비해야 되고 특히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이후 당하고 또 정변을 당하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체제가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방체제가 바뀌는데 국방체제에서 조선정의를 오일하게 해가지고 의원이 용량이 오분이 충자의 충무이 이런 체제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오군형 소군체제로 군사체제가 대폭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특히 명나라하고 이제 친명애교를 맡게 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친명 반청 애교 정책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외교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를 요구하니까 외교 노선이 있을 수 없죠. 오락기는 뭐 우리가 때로는 믿을 수 없고 명나라는 우리가 숭배한다니까 명나라 말을 들어야지 때로는 오락기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러나 실제 힘을 가진 청나라는 그 누구같이 건주의라고 해. 건주의. 여진족 건주의는 중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선에 군병이 좀 필요해. 야 군대 좀 보내야만. 군대를 보내, 말도 보내야 되고 군량도 보내. 보통이 아니죠. 이건 외교상으로 적절히 강요할 때는 등거래 해결을 했는데 서인정부, 인조반정이 서인정부에 들어서면서 숙명 반정 정책을 취합니다. 명나라가 계속 유지하고 청나라가 무시하게. 그런데 실제 힘은 청나라에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념이냐 현실이냐 똑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인 세력들은 청나라에 대해서 배척하면서 결국 자기들 나름대로 군사체제를 바뀌는데 특히 임진왜란 5군형은 서인들의 권력을 장하는데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군사 기술상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명나라의 장군 중에 하나인 척계강이 쓴 기호신설한 책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이른바 절강병법이라는 소위 포수, 살수, 사수라고 하는 이 삼수명 제도를 근간으로 한 군사 운영 체제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사, 초, 대, 오라고 하는 연대, 대대, 소대 이런 식으로 군대 편제 단위가 만들어가지고 결국 5군형을 중심으로 한 군사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 세력들이 특히 이 5군형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군형 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5군형은 훈련도감, 이렇게 어영청, 금영, 총영청 이렇게 각 기관마다 담당하는 그 역할과 세력이 조금씩 다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수호청인데 수호청의 경우는 남한산성을 수첩하고 나서 남한산성을 방위를 전담하는 군사기관이에요. 수호청은. 근데 이 수호청이 지금의 엠베스 호텔 쪽에 묵정동이라고 있죠. 그쪽에 수호청이라는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호청의 장관이 수호사예요. 수호사인데 여기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호청의 장수를 수호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남한산 서장대를 수호장대라고 해요. 수호, 지키는 거. 그런데 수호청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으니까 이거를 경영 또는 내영이라고 해요. 내영. 근데 나중에 이제 강주 지방장관이 강주 목사, 강주 부윤, 강주 유수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남한산 송덕비를 보시다 보면 그 비문에 유수 겸 수호사 겸 유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 겸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 지키기 위해서 이제 수호청이 담당해 있는데 강주 유수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할을 어떻게 군사권과 행정권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갈등이 생기고 유사시에는 서울에서 매력이 급하니까 강주 유수 네가 할래? 아니다. 수호사 가자. 이게 논란이 있었다가 두 개를 체제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그것이 초기에는 3년 2부 체제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강주 유수가 남한산성을 관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군사 제도의 변화, 사람의 변화, 제도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남한산 송덕비를 볼 때 그런 변화 때문에 수호사 겸 유수가 있다. 그런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삼형체제에서는 광주가 전형, 영이라는 게 있죠. 영. 전후, 좌우, 그래서 5부 체제를 운영하고요. 광주, 그 다음에 양주, 죽산 이렇게 해서 이 지방장관이 담당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 밑으로 이제 관리되어 있는 직책이다. 파총, 초관, 기패관, 뭐 소공 이런 식으로 이제 군인들의 병종이라고 하나요? 우리 군대에서 병종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는 그렇고 이부 체제일 때는 남한산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좌부 여주 목사가 좌부를 담당하고 이천 부사가 우부를 담당해가지고 여기 관여를 했습니다. 아병, 마병, 훈어, 마, 복은, 친, 아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남한산을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총 약 32,000명의 군대를 편성해서 지켰던 것이 남한산성이 내영과 외영 체제일 때, 2호 체제일 때는 약 32,000명의 군대가 편성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하나로 합쳐야 돼요. 근데 헌종시 때까지, 그러니까 정조 때 합쳐지는데, 정조 때 합쳐지기 전까지는 헌종시대는 내영은 서울에 있는 거, 외영은 광주. 외영 2호 체제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서울은 7,000명 정도, 외영은 5,000명 정도 해서 총 13,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편성이 돼요. 그렇게 운영되다가, 정전 때 와서 하나로 통합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외영이 됩니다. 그래서 외영 하나로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강주 유수가 남한산성 수호사를 겸하면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주 유수부는 군사 및 행정의 도시가 되는 거죠. 막강한 파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조의 집변세력 수호사를 막 쓰는 되게 병접하도록 가요. 그 다음에 좌회적 우회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장에 간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20만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강주 유수 겸 남한 수호사가 한 명, 군관, 서리, 청직, 여기서 여러 개의 이제 그 군인 보직이 마련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의승군인데요. 자, 남한산성의 승려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총 대빵, 총섭이 있고요. 승군도 중군 있고, 그 다음에 원거승군. 원래 거주하는 승군이 138명, 의승군이라 해서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아까 장병사 했지만 356명인데요. 이 의승이란 말은 남한산성을 원래 지키던 원거승군 138명 말고 지방의 팔도 사찰, 팔도에 지방의 사찰에서 2명 정도씩 서울에 요새 말로 파견근무하도록 해요. 그걸 입번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불편도 하고 뭐 원거승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해서 돈만 걷어요. 지방에 하는 돈만 걷는 것을 의승 방관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비를 마련해가지고 의승들을 사가지고 사실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10월 14일 날 뭐 저기 보니까 의승군 무슨 무차 대법 법률하다고 수륙 대법률하는데 거기서만 따온 말이 의승군이에요. 그래서 의승이라는 것은 지방의 사찰에 소속된 승려들이 남한산을 지키기 위해서 차출된다 할까요? 그런 것이 원래는 보초소로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입번군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돈만 내고 많은 것을 방관전이라 해서 남한산이나 북한산에는 의승 방관전 제도가 있어요. 새로운 내용인데 책에는 있습니다만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의승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산성은 방어군이 약 종합적으로 대충 따져보니까 짧게는 4만 명, 많게는 12만 명이 12,000명, 4만 명의 군대가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작을 때 12,000명, 많을 때 4만 명. 그러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군량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죠? 이런 게 다큐사이에요. 남한산성의 음식을 왜 이렇게 맷돌이 많은지. 그죠? 지금 많이 보면 지금 뭐 10년 전에 올 때는 맷돌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맷돌. 여자방아 또 맷돌. 남한산성에 왜 맷돌이 많을까? 그것을 수수께끼를 풀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남한산성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군사 지휘체계를 제도를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지휘체계를 하느냐 이거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한산성의 지휘체계는 인조 관정이 있는데요. 1623년 인조가 서대문 은평구에 옛날 연서역이 있었는데 연서역에서 거병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인조 별서 유비라고 해서 비석인데 거기 조사해 보니까 인조의 별장이 그거예요. 별서라서 별장입니다. 인조 별장인데 여기에서 거사를 꾸미는데 장담부사 이서, 신경진, 국외 부인우. 국외 부인우는 왕비가 누구냐면 구삼행의 딸이에요. 그래서 구삼행 세력이 여기 왕의 측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유, 강예부사, 이기 아들이 20행 20왕이에요. 남한산성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수호사를 마치자 병도파서로 들어가고 좌회전 우회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막강한 맨파워들이죠. 그 다음에 최명길, 병조 자랑했고 장유, 신기원, 김자정, 이괄,
이중로, 원두표 등 이런 사람 문무관 200명, 부자 약 1000여 명이 꼭 홍천 쪽도 넘어 연세에서 새벽에 해가지고 본영을 거쳐서 창덕궁 와가지고 장악을 해나가요. 가해국 축출하고. 그래서 인조반정이 되는데 이 인조반정이 등장되면서 서인 세력이 대거 정부를 장악. 자, 동성에 망할 때는 훈련도감했던 신경지가 담당하라고. 남성은 오히려 국행, 북성은 총명대당 이서, 서쪽은 수호사 20회, 서울 도성은 남아서 지켜야 되니까 그 유도대장, 신기원 이렇게 자기 측근세력, 인조반정의 핵심 세력들을 전부 배치해가지고 남한산성 지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군권, 임금의 신권, 한권이 여기 다 거의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틀림없어요. 여기 인조 별서 유기비가 은평구 쪽에 고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남한산성 당시에, 호남 당시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가지고 여주, 죽산, 이천, 광주, 판관, 양준, 목사가 자, 우부, 전, 중, 후, 영부 제도로 해가지고 관리해서 1991명에서부터 2000명에서 약 11,800, 약 12,000명 정도가 남한산을 지켰어요. 자, 잠식벌은 약 12만 내 13만 명. 물론 뭐 한 3만 명 정도가 잠식벌에 뻗쳐 있지만 12만 명이 다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 10대 1? 10대 1 정도로 병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된 것이 남한산 자체의 건물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자, 최근에 우리 남사부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기 이장했던 이정환 씨가 갖고 있는 이 문서가 있는데, 참고로 남한산 이정환 씨는 아마 중군의 우선인 것 같아요. 남한산 중군 우선 같은데 이런 문서를 갖고 있길래 수어영 교리노 절 수욕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총 간주 소속의 병력이 730명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장교 172명, 서리청지 121명, 일반 군졸 238명, 잡세군 103, 승근 63명 등 당시 구체적으로 일종의 병역 수채 같은 그런 자료가 소장하고 있어서 남한산 공문서 작할 때 전시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남한산성의 석씨라든지 남씨라든지 김씨라든지 이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후손들을 만나보면서 문서들과 자료 찾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한산의 과거 시절, 이제 세지 정강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끝냈다요? 아니면 좀 더 해야 되나요? 조금만 더 끝낼게요. 이제 사진만 몇 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산성은 군사 제도를 만들었고, 그럼 이제 방어를 하려면 이 산성 주변에 시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아까 말한 것 같이 옹성제도, 옹성 시스템이 발달했다는 것, 그다음에 돈대가 남격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군포, 안문 등등이 있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요. 이걸 다 하시는 거니까 제고. 자, 송곳비. 자, 연무관, 군사훈련한 장소죠? 연무관. 다음에는 한문도 많이 하시고 서예도 하시니까 여기 글씨들이 있어요. 남사부 회원들이 글씨 써가지고 서예전을 하면서 풀이도 한번 해보시고 아주 어려워요. 주역이나 시경, 사소경 다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조사주의인데 어떤 이런 글씨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글씨도 써서 전시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옹성 이렇게 쓰죠. 이 옹성의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흔히 용도라고 그럽니다. 용도라고 그래요. 한자 좀 어렵긴 어렵는데 쓸 수가 없나요? 용도. 점 찍고 쓸 용자, 용용자. 그다음 길용자. 점 찍고 길용자. 쓸 용자. 용도라는 게요. 이쪽에 통행로입니다. 통행로. 여기가 포로가 있으니까 여기가 포로가 있으니까 원성하고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 좌우에 이제 성벽이 있고요. 이런 옹성이 5개의 발달되어 있다는 게 성곽 시설상의 특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옹성에 이제 포로 부분이 있고 지성 이렇게 밖으로 돌출된 부분 지성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가보셨으니까 기억나겠죠. 남장대도 오늘은 안 가봤지만 남장대는 1홍성, 2홍성, 3홍성이 있는데요. 이게 1홍성 머리서 보면 정경이고 1홍성 앞에 정면에 포수는 구멍이 있어요. 포수. 2홍성도 이렇게 포루가 있고 포혈 이렇게 총포는 구멍이 3개씩 있습니다. 3개씩 있어. 이 남한성이 이제 옹성과 포루 시설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화살 전투에서 확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성곽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남홍성의 경우 안 가봤지만 이렇게 포루가 이렇게 하나 둘 전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보실 거는 봅니다만은 남문에서 남쪽으로 바라본 한국 도시 있는 데가 여기인데 이게 일종의 돈대입니다. 강화도 돈대가 전혀 다르죠. 그죠? 약간 이렇게 원형으로 삥 둘러 있어가지고 석축해가지고 안에다가 포시설인데 제가 한번 남자 답사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저기 지금까지 가보진 않았어요. 지금 뭐 통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군사시설인데 이제 뭐 그 미사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시고 뭐 머리서 찍은 건데 이것도 뭐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머리서 찍어서 이런 시설을 포로를 합니다. 돈대는 남쪽 그러니까 외성을 쌓을 때 신남성에 축조한 시설입니다. 이런 이제 방어 시설이 있었고요. 남대문의 안문도 이제 시크릿 그래서 비밀 통로이고 또 군수물자를 전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안문. 근데 남한은 안문 구조가 좀 다양합니다. 혹시 사진을 찍거나 그림만 보면 나는 그러면 안문만 사진 촬영해 보겠다. 장대만 찍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은 무기들이요 많이 있는데요. 자, 크게 깃발, 수기, 갑주, 투구, 군복, 그 다음에 각종 불 밝히는 거, 햇빛 차에 가리는 거, 햇빛 가리는 거, 각종 휘장, 군막, 그 무기들, 활, 화살, 이런 류, 창, 칼, 그 대포, 우리는 이제 총통이라고 하는데 천지 현황포, 수설대 비결진이 좀 보여드릴게요. 화약, 탄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발굴하면서 종종 이런 유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각궁이고 농로로 옛날에 무슨 사건 있었죠? 석궁같이 싸는 거 비싼 거 아주 활용이 있는 거 이런 농로라든지 이게 이제 총통입니다. 진짜 총통. 이게 조총. 일본의 가고시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쪽에서 건너가지고 일본의 천하통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게 이 조총이죠. 조총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있으면 배우는데 이 조총이 들어오면서 이제 서서히 이 하포 공격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대장고포고요. 요게 비격 침천대라는 수중 폭포형 같은 어뢰 같은 그런 이제 시설물로 되는 건데 비격 침천대고 불란기라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화포의 일종입니다. 이런 게 이제 종종. 근데 이거 아직 남한에 발견된 건 아닙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투구와 갑주 이런 것들이 무기가 그 당시 비치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남한의 각종 뭐 수문장 교대라든지 뭐 할 때 군복 그걸 보고 나면 이제 참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이런 세상면을 알아야 스토리텔링을 짜는데 극본 시나를 만들 때 참고가 되는 거예요. 군사훈련은 어떻게 했을까? 군사훈련은 성조라고 옛날 말로 하는데요. 성조. 남한성 안에서 했고요. 첫째 연무관. 두 번째는 밖에서 했는데 율목창이라고 세곡동 사거리 그 율목창 옆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송파 지역의 교통도를 조사하면서 했는데 우연히 정조시대 폐때인데 병학동이라든지 남한산성 그 성각도에 의해서 이 조련을 했더라고요. 낮에 하는 것은 주조, 밤에 하는 것은 야조 해가지고 성각 훈련을 많이 하는 것. 이것도 아마 앞으로 복원했으면 해요. 남한산 안에서 군사훈련을 밖에 있네요. 율목장입니다. 근데 이거 교장이라도 집에 써있는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것인데 서울에서 남한산을 통해서 이제 영동으로 가야 되는데 요 주변에 이제 교통로하고 이제 상업시설, 군사시설이 있었다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분당벌판 생각나세요? 분당벌판. 자, 분당벌판이 지금 수서역까지가 쭉 옛날에 처음에는 목장터였습니다. 제가 조용합니다. 목장터. 그 다음에 바수로 됐어요. 논방에다가 이제 아파트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공항 쪽이 원래 목장터입니다. 수서역까지 전부 목장터예요. 그게 목장터면서 동시에 정금원이라고 하는 군사훈련 장터예요. 군사훈련 장터. 율목창은 율목정 또는 유령이라고 해서 방콕이라고 하죠. 여기에 영릉을 참배할 당시에 임금이 지나가면서 잠시 주정했던 거예요. 술찬도 드시고 커피도 드셨죠. 소위 말해서 술찬이 아니라 술찬을 잡수고 영리까지 가는 건데 이상하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한산성에 필요한 목재를 어떻게 운반했지 하다 보니까 지금 롯데월드 주변에 신천지 여기다 모아가지고 강릉 영월서 오고 뭐 안민도 목재를 모아가지고
수레나 등짐을 지고 또 소가 끌고 목재를 운반해서 성 안으로 돌아가지고 했는데 이 율목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한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목장 교당에서 많은 군사훈련을 합니다. 이 군사훈련이 이른바 강무라는 거예요. 강무. 군사훈련. 그 다음에 사열 있죠. 사열. 대통령이 외국나라 하면 사열하고 뭐 분열도 하죠. 그런 군사의 큰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계산부터 시작해서 판교 여기까지 또 남한 이쪽까지는 임금님이 궁궐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군사훈련을 하죠. 청계산에 매사냥하러 가고 토끼몰이 하러 가고 또 군사훈련도 하러 가요. 그래서 이 벌판이 지금까지 그런 역사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금원이라는 것이 은능과 영능의 단오제를 거행하고 정금원 서산에 찬양상이 최초에 나오기 시작하는 세조 때부터 이게 이제 강좌입니다. 찬양하면서 군사훈련하는 겁니다. 판교를 지나서 낙생대까지 어마어마한 이 벌판을 중심으로 남한산 전면에 군사훈련장이고 또 목장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파, 롯데월드 주변에 소파 창고가 있고 소파층이 있었고 소파장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한산성에 남한산성장하고 또 낙생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지역에 수고, 또 생산물, 농산물, 또 산에서 진짜 물건들이 오고 가면서 저기 서울에 있는 시대연강의 그 중간 쪽에 이런 물건을 사고 파는 장시가 크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야 되겠고,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소파창에다가 대장간을 설치하고 화기를 제어했다는 것을 자료를 조사해서 찾았습니다. 아까 말한 불랑기 같은 거, 총도, 조총도 제조해가지고 남한산성에 납품했달까요? 이제 조달됐는데, 남한산성 건물을 할 때 수리 목재를 전부 수레로 운송했는데, 이 판상이라 해서 나무 판자, 그 판매하는 장사들, 외도고라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이 나무를 주로 납품하는 6마리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외도고라 하는데, 전부 영월 동강에서 한강을 따서 내려가 댐을 타고 내려온다든지 또 안면도라든지 저기 황해도 쪽에서 온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나오는 목재를 가공해서 남한산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한산 이 주변에는 소파에는 신천참이라는 파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유련도에는 율목참이 있었고, 건복리, 오전리라고 하나요? 건복리에는 이 건목참이라는 파발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주 경안으로 해가지고 저 이천으로 해서 수안보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 이 파발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남한산성 주변에는 행정명령을 주로 전달하는 역로하고 역참로하고 파발 노선이 두 개로 따로 별도로 가고 있어요. 충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음중으로 해서 이천으로 해가지고 광주로 해서 경안역을 해가지고 광주 남한산 건목장을 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서울로 갑니다. 근데 역은요 이렇게 와요. 역은 이렇게 해요. 용인으로 해서 양재역으로 해가지고 서울로 갑니다. 부산에서 서울 올 때까지 한 길로 오다가 충주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파발 노선, 빨간 그 파발 노선과 역 노선이 이 강주 남한 지역을 지나가죠. 그야말로 군사 요충지로 교통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고 있고, 여러분 이제 해적도 보면 서울에 가는 데는 남한산을 주로 이쪽에는 강동이죠. 거기 길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우측으로는 판교, 그 다음에 저 수원 세 길밖에 없어요. 이 세 길을 막기 위해서 수원 화성 쪽 또는 광주산 쪽, 청계산 쪽, 그 이상하게 청계산 쪽에 선박시설이 아직 안 보여요. 있을 것 같은데. 단, 청계산 보수도만 보이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 그 다음에 광주, 건봉리 저쪽 금단사이라고 하네. 그쪽에 산성이 있는지 그렇게 중요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심 갖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한산성이 중요한, 남쪽으로는 또 방어. 그다음에 수도 서울이 주필처럼 임금이 피난의 말이라고 하면서 옛날 주필이라고 하죠. 주필이라는 공간으로서 남한산성이 제2의 수도처럼 군사적, 행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재정 관계인데요. 군란미 어느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남한산성의 군란미는 원래 아까 12,000에서 4만 명이었죠. 12,000에서 4만 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하루 일당 얼마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9만여 섬의 쌀이 필요해요. 곡식이 필요한데 실제는 2만 2천 섬밖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시대별로 보면요. 초기에 이서가 남한산을 축성할 당시에 한 4만여 섬 정도의 군량을 비축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헌정대 5만 섬, 숙종대 6만 6천 섬, 영종대 5만 9천 섬, 정종대 5만 8천 섬 이렇게 군량을 비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실제는 12만에서 2만 정도의 비축을 하게 됩니다. 자, 12만 섬에서 2만 정도의 군량을 비축을 해야 되니까 남한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많은 창고가 있어야 되겠죠. 남한산 그림 보면 창고들이 수창고 시작해서 뭐 군기는 구슬을 짜고 나머지 창고들이 꽤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군량을 어떻게 정부에서 모았을까? 그건 다음 기회에 연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필요한 일상 생활 필수품. 제일 중요한 게 소금, 숯, 간장, 조선 간장. 그 중에 우리 간장이 얼마나 간장과 소금이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에게. 그 추운 겨울에 말이지. 40며칠 동안 견디는데 숯하고 보관했던 그런 매립차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장독 때까지 나오죠. 구운 소금 구운 거, 그 다음에 숯, 간장이 군포 겨울에서 발굴하는데 이런 것이 남한성의 보장처로서 비상해 놓은 것이 입니다. 남한산성은 우리가 외곽에 보이는 성곽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사상 이념이 뭔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가장 남한산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까 팔도 승려들 또 승군들이 역할을 했고 또 팔도 국민들이 협력해서 남한산을 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철학적으로는 화자입니다. 그래서 인하관이라고 객관을 보관했죠. 인하관은 객관입니다. 객관. 사신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남문을 지하문이라고 했죠. 지하문. 이 화자를 풀어가지고 남한산을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나눠준 종이 쪽지입니다. 앞뒤로 했는데요. 이건 너무 아까워서 100만 원을 줘도 강의를 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무료로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자, 남한산이 아무리 웅장하고 천엄의 요새라고 한들 남한산을 지키는 사람이 문 열어줘버리면 끝이야. 그죠? 또 제각각 위치에 인지 맡은 바 있죠. 신지라 있죠. 맡은 구역을 지키지 못하면 헛당이에요. 그죠? 장수는 장수대로, 쫄병은 쫄병대로 각자 맡은 바를 열심히 하면 편을 지킬 수 있잖아요. 이리희지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모으느냐? 우리가 수양해 보이죠.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개표요? 보입니까? 네? 이 마음의 문제를 민조시대는 어떻게 해서 국론을 통합을 하고 장악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그것을 가르쳐한 것이 성리학이에요. 유학이에요. 유학. 그럼 유학에 이르게 해주신 상강호는 전부 다 하나로 통합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각각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분수로 하는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엄 지리보다 천시보다 지리보다 인하가 더 중요하다. 사람이 뭉친다. 요새는 융합, 통합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남북 통합의 시대에 남한산성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남한의 대통령이 나와야 이 화를 풀어서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는데요. 결론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아무리 군량미가 많아도 자 1장 첫 페이지 가운데 보면 논어 안연편 중간 부분에 자공이 문정한데 자활 족시 족병이면 민신지혜라. 자공이 정치란 뭐냐고 물을 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족식이다. 배가 불러야 돼. 족병 군사가 방부해야 돼. 그 다음에 민신지혜라. 백성이 따라야 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대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어.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야.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야? 백성이 믿어야 된다. 백성이 민신. 그 아주 재밌는 말이 많은데요. 집에 가서 조용히 촛불 켜고 현관도 끄시고 촛불 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미쳐버립니다. 멋있는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미쳐버려 지금 바쁘다. 입이 안 열리네. 바쁘네. 네, 좋아요. 부부 간에나 직장과 상사 간에나 나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이 서지 않으면 나라가 서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또 경제가 발달해도 민이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 아래 거.
이 페이지 제일 아래에 두었죠. 유시왈, 언, 득, 천하.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범위 등 민심이라. 민심을 얻는 것 뿐이다. 민심을 얻어야 천하를 얻는 것이야. 그래서 민심은 곧 천심이요. 천심은 곧 민심이야. 그죠? 여러분, 남사모의 마음이 뭐죠? 나만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뭐예요? 관심이요, 배려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포기, 돌적이 하나를 사랑해야 돼요. 부시면 안 돼. 잘 관찰해야 돼. 그 각자의 역할을 여러분이 돌적이요, 성문이요, 벽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져야 나만 선생이 잘 돌아갑니다. 학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래 다 써놨잖아요. 그리고 모른다고 핑계대면 그건 자기 비하야. 옥편 찾아보면서 알려고 하는 의지. 이게 남한산성의 회원에 필요한 하나의 탤런트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뭐 짧은 시간 다 하려니까 어수선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차곡차곡 집에 가서 조용히 또 다음에 짬짬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여러분은 우리는 전부 남한산성의 각각 하나의 부분들입니다. 부분이 결합이야 전체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일이 만이고 만이 하나입니다. 불교 철학의 원효선생의 원융 하나가 다요. 많은 것이 하나다. 하나가 바로 서야 많은 것이 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사모의 회장인 김내동, 내동이야, 내동. 내동해야 내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름도 잘 지었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저게 우리 준비를 하셨는데 주실 것도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좀 저기 했다고 하는데 아쉬우면 또 내년도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하기로 하고요. 오늘 아까 하재열 교수님은 정말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사진과 관련된 나중에 여기 강좌도 좀 해주시고, 저는 사실은 강의를 듣고 있어요. 등록을 했고 강의도 엄청 쌉니다. 그래서 실제 마음 저하고는 이제 세계사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남사모가 업그레이드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캉캉 선생님, 캉캉 작가님도 이번에 원래 블로거로서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오늘 행사 전체적인 것을 남사모 카페에 블로그 형식으로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수정해서 우리 김민 선생님이랑 그 준비하신 내용을 우리 회부에 실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구야 저기 갔네? 박희정 군 갔네? 네.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박희정 군도 오늘 처음 왔지 않습니까? 온 그 소감을 잘 써가지고 우리 나중에 기록물로 남기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조병루 교수님께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가요, 이게 약 한 5, 60페이지 되는데 이것을 어젯밤 12시 반에 받았어요. 가지고 3시 반까지 제가 출력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시고 저게 남사모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번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기획팀장, 우리 김광일 기획팀장이 남사모가 법인화되어야 되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법인화되는 흐름에 같이 힘을 모아서 머리를 쓰고 뭐 준비할 거 있으시면 같이 논의를 하고 싶다 하니까 있으시면 남아주시고요. 주미숙 팀장 계시죠? 아침에도 그 좀 깁스하고 이렇게 오늘 수고하셨는데 두 분께 좀 박수 한번 오늘 전보담 명예회장님 그래서 그 해설도 너무 좋았고 감사드립니다. 예, 박수가. 여기에 그 우리 부회장님 중에 우리 김 부회장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예, 정말 조병우 교수님이 특강하시는데 예. 참석하려고 바빠도 감사합니다. 버스 안 밀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회고 편집을 정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이기봉 우리 부회장님, 감사하고. 이 부회장님이 이제 편집을 또 원고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을 편집위원으로 우리 김민서 님이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편집위원이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진과 글과 기타의 자료들 전부장 교수님한테 많은데 그런 것들이 뭉쳐서 나중에는 1년이 지나면 책으로 또 이렇게 딱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김명기 교수님 지난번에
김기영 교수님. 풍수. 풍수 진짜 너무 수고해 주시고 자료가 사실 전 자료를 봤는데